はい、今日はですね同時通訳からので、日本語で喋らさせていただきます。後で僕先生といろいろ話をするので、僕の方からは簡単に話をします。今回の、この展示リウムで、クラウドウォーカーというものに対して僕らが出したのはこの、展示なんですね。でこれはですね実はスームっていうふうに韓国語で出ます。息をするっていう意味です。なんで息をするかっていうとですね、実はこの素材はこういう特別な素材で空気中の汚染物質を吸い取る素材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機能があって、コロナウイルスも吸い取るという機能を持ってるんですが、これをですね使って最大限の面積を作る、吸い取るためには面積が大きいほどいいので、面積を最大化するためにこのような形が生まれました。でそのためには実はコンピューターテクノロジーも駆使してよく見るとここのところにジョイントが入ってるんですが、このジョイントは 3D プリンターで我々の事務所の中で作りました。でそれを使ってこの形を作ったわけです。で形を作るのに使ったソフトは脱走システムというフランスの建築の CAD の中で一番オーガニックな形を作るのが得意なソフトを使ってこの形を作りました。こういう柔らかい素材、柔らかい特殊な素材を使うってことに私は興味があって、というのは20世紀はコンクリートと鉄だったんですね。でそれに対して僕らはもっと違う素材というもので環境に優しいものを作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考えた時に、例えば北海道のプロジェクトでは北海道の先住民族であるアイヌの人の家からヒントを得ました。彼らはですねこの熊笹という北海道の特別笹を使ってこういう家を作ってたんですね。で非常に柔らかい。で僕はこういう柔らかいうちっていうのが可能性があると思ってるわけです。でそれで作ったものがこの建物で二重の膜で作ってます。中の膜、外の膜の間にこのように空気の層を入れてそれを循環させることで、これ全体の熱のエネルギーのシステムを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真ん中のいろり、これ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これ熱を使ってこれ全体循環させることで環境に優しい、いわゆるエアコンディショニングに頼らない家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で北海道はここマイナス30度こんな風になりますけれども、マイナス30度の中でも断熱材なしでこの二重の膜の間の空気の流れで、中の温度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で次のものはですね、これは2007年にやったフアンという、フっていうのは浮くっていう、フローティングアンっていうのは茶室のことですが、フローティングティーハウスです。で場所はアメリカのワシントンにあります、国立のビルディングミュージアム、建築ミュージアムなんですが、そこの中に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してバルーンとこれバルーンとそれからこの膜で、この膜はスーパーオーガンザという名前の膜で、当時世界で一番薄い繊維、一番軽い繊維と言われていたものです。でそこでこれ日本でそれを試作しているところで、日本で試作してうまくいったのでそれをアメリカに持ってって実際に茶室として、これお茶の先生がそこでお茶を立て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バルーンの浮力、これの浮く力とこの布の重さがバランスを取れてこの茶室ができているわけです。その同じ年にですね、今度はドイツのフランクフルトで作ったのがこのティーハウスというパビリオンです。でこのパビリオンもですね基本は二重の膜でできています。で15分で立てるっていうのを基本にしていて、これ空気をここからですねポンプで入れるんですが、中に畳を引いて空気を入れるとこんな風に立ち上がってきて15分間で立ちます。でこの中と外の間にですねこういう糸で中と外の膜をつないでいるので、これがその糸を示してますが、この一個一個のドットはその糸を膜に接着するために必要なドットがこれです。これが小さな入り口ですね。茶室の入り口っていうのはだいたい60センチ ×60 センチって決ま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寸法で作られています。これがインテリアですね。で次のものはですね、これニッティングアーキテクチャ、やっぱし織る建築ということで、東京駅の前にある東京大学のミュージアムがありまして、そこで新しい実験的な材料を見せ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僕らはこの材料を使って建築のインテリアを作りました。でこれはリサイクルの素材で、洋服、例えば H&M なんかですね、これやっぱり売れ残ったりいろんな素材が出てくるわけです。でそれをもう一回固めて、一度全部ですねバラバラに切ってそれを固めて作った素材がこのパネコ
っていう、名前のマテリアルで、これはいろんなそのいろんなリサイクルで何を使うかによって、いろんな素材が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パネコがですねこんな風に家具になったりテーブルになったり、いろんな使い方ができるわけです。で僕らはそれを使って、これが全部パネコなんですね。でそのパネコの、インスタレーションで、これシステムはですねこのパネコをこういうふうに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カットを入れていくんで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たくさんのカットを入れて、それを引き伸ばすとこういう形ができる、こういう柔らかな形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て、でこの展覧会にはですね一人呼んだ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を一緒に呼びました。で江住さんという私の友達の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を呼んで、その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がですね作ったのはこれもリサイクルなんですね。これはこういうこれはコートを作る時にできるいっぱいゴミができる。でそのゴミだけを組み合わせて作った洋服です。この黒いのもそうです。で彼はですね、同じく竹を使ってこういう服を作りました。これ全体のテーマが建築とファッションの間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僕はこの柔らかいパネコっていうのを使って、どっちかというと洋服に近いものを作ったのが僕のデザインで、彼は建築に近い服を作ろうっていうんで、この竹を使ってこういう服をデザインしました。でこれはもう一つ彼が作ったもので、テンセグリティって皆さん知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テンセグリティっていうのはテンションと、それからコンプレッションという、2つの力をバランス取るという、バックミンスター・フラーという建築家が考えた原理なんですけど、そのテンセグリティの原理でできている洋服がこれです。洋服っていうかネックレスっていうか何というか不思議なもんですけど、テンセグリティの、服で、材料はこの建築と同じ、パネコでできているわけです。でこれも、全部竹でできた彼の作ったファッションですけど、非常に建築的です。そんな形でですね建築とそれから服というのの、境が消えていく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僕は考えてみたわけです。で次のものはですね、これは梼原という高知県の町の山、本当に山の中の小さな村があって、そこでずっと作り続けてきたものです。ヒントになっているのはこのかやぶきのこういうティーハウスです。でこのかやぶきのティーハウスのかやを使って建物の外壁を作る。で建物の外壁ですね、普通はですね、コンクリートや鉄、硬いものになるわけですが、ここは逆に柔らかいもので、しかも自然の循環の中にある素材で、日本はですねこういうかやぶきというのは建物がだいたい30年ぐらいの寿命なんですね。で30年経つとこれを肥料に使ってた。ですから無駄に燃やしてしまうんではなくて、肥料に使ってもう一回土に返す。でそこからもう一回草が育ってきて、こういう大地の循環みたいなものが日本の建築の材料だったわけです。でそれを使ってこのかやぶきの壁、このかやぶきはですね断熱性能があるので、中の空気の湿度というのを非常にうまくコントロールしてくれます。で次のはそのかやぶきを使ってですね、今度は2025年に大阪で万博があります。ワールドフェア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万博のためにかやぶきのパビリオンを我々がデザインしてます。これがかやぶきのパビリオン、多分かやぶきの建築としては本当に世界で一番大きく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人もいますけれども、こういう形でですねかやぶきを全面的に使ってこんなふうに見えてくるので、万博の建物というのは非常にこういうのは周りに立つの近代的な建物が立つ中で非常に不思議なテクスチャーになると思います。でこれは火災の時はですね、これで全部水をかけて火災から守るんですね。で木はですね、僕らが木を使っているのは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木を使う時も僕ら考えているのは、木をですね普通に薄い木を張るんではなくて、木をですね組み立てながら、細い木を組み立てていくということに非常に関心があります。これは昔ながらの日本に子どものおもちゃなんですけれども、木を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3種類のジョイントを作って、それを釘のりなしで組み立てていくわけです。日本も韓国もそうですけれども、やっぱ雨が多いで、金属釘とか使うと釘が錆びてしまって、後ですぐにですねもう使えなくなる、弱くなる。でその代わりに釘を使わないシステムというのを東アジアでは開発してきたわけです。
このパビリオンはですね、イタリアで作った後に今度は少し大きくしてパーマネントの建築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太さ3センチだったのを6センチに変えて、この3階建てのパビリオンを作りました。でここでも梁とか柱っていうのは使わないで、この細い6センチのものだけで建築を作る。皆さんよく柱梁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って言うんですけど、柱梁はないんですね。この6センチのものだけが建物を支えているわけです。でもうちょっと太い材料を作ったのがこの梼原の橋です。昔は日本も韓国も木の橋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でその木の橋をもう一回復活させたいというので、ここでは屋根のついた木の橋を作って、その屋根の下の部分を実際に展示空間、この部分ですね、この部分を展示空間として使うということで、これは橋であると同時にミュージアムなんだという考え方をしました。でこれはですね、先ほどの6センチ角の同じ太さのものを使って東京に作った建物です。ここでもこの6センチ角のものを組み合わせるだけで作っているわけで、この組み合わせ方を示しています。で3つのレイヤーを重ねるという少し複雑な組み立て方をすることで、これ地獄組っていうんですね。地獄組なんで地獄組かというと、一度組んだらばもう離すことができない、なのでこれは地獄のようだっていうんで、昔の職人は地獄組と呼んでたんですけど、そのやり方を使って組んでいます。CLT という新しい木の技術もあります。この CLT はヨーロッパで先にスタートして、ヨーロッパでは例えば10階建てのマンションなんていうのがこれで作られるわけですが、それを使ってですね、もう少し東アジア風なっていうか風通しのいい建物を作りました。これがその建物です。これ縦糸と横糸という考え方をしていて、縦糸は鉄、この部分ですね、縦の鉄、それから横糸に当たるのがこの CLT のパネルで、それ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こういうパビリオンができています。でこちらの方のパビリオンはですね、これは全部茅なんですね。先ほどの茅でできていて、ただ茅を上向きじゃなくて下向きに使っているというのが特徴です。この下向きに使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次のものはですね、これは非常にできたばかりの建物で、皆さん多分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サウナです。で日本は、韓国はサウナすごく昔から、盛んですけど、日本も最近サウナが盛んで、これはですね、直島に作ったサウナです。こういう場所です。こう小さな湾がありまして、その湾の奥にこういうですね、これはもう普通の民家なんですね。でこちらはこのドーム型のこういう小さなドームがこれ全部で10個ほど立っている簡単なグランピングの施設です。でその真ん中にこのサウナがあるんですね。でこれサザエっていう名前は、サザエっていうのは韓国でも食べる貝です。海の貝ですね。その貝の形に似ているのでサザエというふうに名付けてあります。で構造がですね非常に特別で、木のですね2センチの厚さの、ベニヤをですね切って、でそれを、重ねていって作るんですね。ですから、本当に2センチの厚みのものを僕らの世界では礎石像、石を重ねるのを礎石像って言いますが、ベニヤの礎石像になるわけです。でこれはですね図面です。この一つ一つのベニヤをどうやって切るかというのをこの図面で示して、それをですね実際に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てこのベニヤをカットしながら作っていくので、ここでも現代の一番新しいコンピューターテクノロジーがあるからこういう形ができるわけです。これがですねその157段も積んでんですね。でその157段目どういうふうなものを積んでるかというのを描いた図面がここで書いてあるわけです。とても人間の頭ではちょっと面倒くさくて考えられないような世界ですね。これが構造設計の図面とか設備構造のシミュレーションをしている図面です。で出来上がったので、この人がサウナに入っていくわけですね。
でこんな風に中はなっています。これは上を見上げたところです。見上げたところです。彼は日本でも有名なサウナーっていうんですよね。日本ではなんて訳すとかサウナー、有名なサウナーさんです。これ猫ちゃんがいますねこういう小さな建物のほかには皆さんご存知のこういう、ナショナルスタジアム、オリンピックやったスタジアムなんかは逆に大きい建物ですけど、考え方は同じで、その自然素材を使ってやはり環境という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コントロールするか。でここではこんなふうに建物屋根と屋根の間にスリットを取って、これスリットですね。このスリットの間から風が抜けていって、空調に頼らないでも中の気温をコントロール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わけです。でそれは東アジアの建築はですね基本的にそうなんですね。この屋根の間のスリットから風を入れていくという考え方で、それで夏の強い日差し、それから雨から建物を守るというのが東アジアの建築の基本です。でこういうパブリックなスペースを作って、このプロムネード、これはもう基本的にはコミュニティに開かれたコミュニティの人がここでリモートワークをしたりすることのできるスペースです。この部分は全部ですねガラスに見えますけども、太陽光の発電パネルが完全に透明なタイプの太陽光発電パネルがここに取り付けられています。この最後の建物は美術館ですが、これはまた違う環境に対する考え方、これは一つのランドスケープとしての建築という考え方で、このスコットランドの、この建物の近くなんですが、その建物のその海の崖からヒントを得てこういうものを作りました。僕らの考え方は建物を敷地の中に建てるないで、普通は建物っていうのは敷地の中に建てるんですが、川の中に張り出して作るということをやったわけです。でこのようにこの部分、川の中に張り出して作ることで新たな地形を作るというやり方をし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テクスチャーもですね、角度、この取り付けの角度を微妙に角度を変えることで全体に、自然の現象、これは崖ですね、この場合はこの崖のような、テクスチャーを獲得しているわけです。ここはこういう穴が開いていて、この穴を通って、これ川なんですけど、川の方に都市の人をこの川の方に誘導するという考え方をしています。でこういうふうに人が誘導されて川を回ってまた全体を循環するという考え方で、建物の中はですね僕らはこういう温かい素材木を使って、コンセプトはこのリビングルームフォーザシティ、都市のためのリビングルームという提案をしました。そしたらですね、この英語としてもこれなかなかいい英語だったらしいんですけども、みんなこういうトートバッグ、このリビングルームフォーザシティっていうトートバッグを作ったり、これは美術館のカタログ全体がリビングルームフォーザシティっていうカタログにしたりとかですね、このダンディスという町の人たちがこれを自分たちの今のように使うという考え方、美術館全体がデザインをされ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人たちもですね、このすごく美術館のことを気に入ってくれて、これオープニングの時ですけど、近くの大学で2人とも勉強していたので、ここはで美術勉強してたんですね、2人とも。ですからアートについてのいろんな質問が出ました。これからの世界っていうものがどういうふうに対して環境に向き合うかっていうのは我々は大きな問題ですけど、その時にマテリアルっていうことを今日は中心にして僕先生といろいろお話ができればいいと思って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경식 교수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 리움미술관 이번 전시가 리움에서도 처음으로 아시아 사회와 예술을 조망한 전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많이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쿠마겐코 교수님 APIF 기조 강연 때 말씀하신 게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사회와 예술을 조망한 전시, 그리고 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쿠마겐코 교수님 오늘 패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 패션 그룹 회장님들 앞에서 좀 발표하고 강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것 같은 많은 좀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 책임자로 있는 그 협회는 환태평양 대학협회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저희 협회는 그 교육, 연구 그리고 기업 육성을 통한 환태평양 지역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1997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칼텍 총장 두 분이 논의를 해서 설립을 했고요. 스탠포드 대학을 포함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칭화대학교 등 환태평양 지역 61개 대학 220만 명이 지금 이제 회원으로 있고요.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가 회원교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 간 협의체인데요. 저희 협회가 280명의 그 노벨상 수상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지속 가능 대학과 함께 글로벌 난제인 기후 변화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기술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가을에 9월에 스탠포드 대학이 전 세계 최초로 스쿨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 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설립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미국 고등교육 기관 사상 가장 큰 단일 기부금을 받아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그 마크 테레시 비엔 라빈 총장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식의 생성 그리고 영향력을 결합한 미래를 위한 학교를 설계했다. 그래서 스탠퍼드는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 그러니까 내추럴 리소스 그리고 기후 변화, 생태 환경에 초점을 맞춘 새 학교의 비전을 정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윌리엄 미치라는 교수인데요. 지금 이제 이 대학에 속해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현재까지는 보시면 전 세계 한 6개 대륙, 48개 국가, 그리고 399개, 400개 살짝 안 되네요. 기업 연구소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앞에 겐코쿠마 교수님께서 마인드풀 머티리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려 깊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사실 이렇게 사용한 재료들이 지속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육상 생태계, 그러니까 토양 환경, 흙이고요. 그리고 물 환경은 해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육수라고 하는데 육지에 있는 물 그리고 대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토양 환경의 단면을 파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안에 우리가 버렸던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혹은 분해가 되었는지 혹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모니터링 스테이션 보시고 계신 것은 저희 고려대학교 시험포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원래 집이 부산인데요. 부산 그리고 서울 이렇게 3개 도시에 저희가 이제 실험 스테이션을 구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이런 모니터링 연구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내용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자연 환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연 환경에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양도 있고 물도 있고 대기도 있잖아요. 그럼 토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적 자연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토양도 결국에는 무기물과 유기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겐고쿠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닫힌 건축에서 열린 건축에서 중요 컨셉은 콘크리트를 벗어나는 건데요.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무기 소재죠. 웨폰 할 때 무기는 아니고요. 네, 무기물 할 때 무기 소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무기 소재.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해 주신 이런 나무 기반의 소재들은 사실 유기 소재거든요. 오르게닉. 살아있는 거죠. 토양이라고 하면은 이 무기 소재하고 유기 소재가 하나의 유기체로 잘 어울려져 있는 건데 우리의 소재들은 대부분 무기 소재만을
극대화시켜서 쓰거나 유기 소재만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자연에 가까우려면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가 잘 어울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뭘 보냐면 사람이 좀 아프면 먼저 여러 가지 하지만 그 헬스 체크를 할 때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양도 살아있는 동적 자연체이고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토양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중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사기를 설치를 하고 토양에 있는 일종의 혈액인데요. 토양에 물을 채취를 합니다. 진공을 걸어서 이렇게 쭉 오랜 기간을 이렇게 뽑으면 그 토양에 있는 물 안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재료들이 들어가서 실제 이 토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종의 사람의 건강을 재는 것처럼 자연환경의 건강을 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재료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거나 혹은 가전제품을 개발했다거나 그러면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입고 있는 옷들이 폐기됐을 때 기존 대비 환경에 좀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환경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관점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처 파지티브라는 표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연구 내용이고, 오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지속 가능성을 저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호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마 제가 참가자 여쭤봤을 때 건축학 전공하시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AI나 머신러닝 같은 거 하면 데이터에 뭔가 기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량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화예술이나 이제 건축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 얘기도 많이 하고 자연환경 얘기도 이제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은 이제 저 같은 환경과학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하고 좀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제가 환경과학을 전공은 하는데요. 비즈니스와 환경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환경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이제 MBA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과목에서도 이제 제가 그 원우님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한 70분 정도 들으시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세요 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직업군에 따라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의 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문헌을 뒤져봤을 때 현재까지 학자들이 보고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만 300개가 넘으니까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조차도 혼동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처음 언제 썼느냐? 1972년, 한 5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로마 클럽에서 The Limit to Growth, 우리말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후에 아는 것처럼 인간 활동, 경제, 경영, 기후 환경, 문화예술, 국가정책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1987년도에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공동의 미래가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이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말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35년 정도의 역사니까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속 가능성을 세 개의 기둥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두 번째 기둥은 환경,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의 세 가지 기둥, 그 기둥에 대한 크기를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 경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더 넓은 범위 안에 환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개발이란 뭐냐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선 교수님께서도 정의하셨지만 현재 세대의 그 바로 20, 30대 우리들 개발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있고 여러분 미국 미술관 협회나 다양한 기관에 들어가 보면 그 기관들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COP27 미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 이게 바로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골이고요.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은 뭐냐면 Leave No One Behind,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17개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6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종합 순위에서 현재 몇 등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정도에 있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2번째, 항상 3번째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27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사실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밌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상세히 말씀 못 드리고요. 2022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193개국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전체에서 27위 정도 되고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77점 정도 되는 거죠. 왜 그러는지를 보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면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간 게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는지를 보면 Life Below Water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있는 물입니다. 물, 이 해양,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의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SDG 14번이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작년으로 돌아가면 가장 나빴던 게 뭘까요? Life on Land,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토양 환경이 가장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지속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이고요. 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토양 환경이나 물 환경, 대기 환경 같은 것들이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나라들이 1위 했는지를 보시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서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패션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패션업계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어떤 옷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좀 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 소비재 제품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비용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설문을 했었는데 그렇다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고요. 20, 30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렇게 지속을 위한 실험과 실천. 그래서 이제 사려 깊은 물질인데 제가 저희 전시기획 실장님께도 이제 이 사려 깊은 물질이라는 용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도 많이 했었고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작가분들이 또 작품을 전시를 하셨잖아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후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느끼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것들 특히나 폭우나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작년에 허리케인 아이다를 혹시 한번 돌아서 기억해 보시면 그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 밤에 하늘이 열리고 소위 얘기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떨어졌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욕인데 바로 전날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 기후변화 자체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IPCC라는 국제기구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거기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5차 평가 보고서 때는 뭐랬냐면 온난화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가 이제 결론이었는데요. 최근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온난화가 명백한 사실은 맞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이게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들여다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한두 개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데 화살표가 여기 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3개씩 돼 있는 데가 있죠. 이거는 거의 그렇다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아 지역이 거의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유럽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지속 가능성 관련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뭐 1.5도, 2.5도 이제 사려 깊은 물질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IPCC 보고서에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기온이 현재보다 1.5도 정도 늘어나면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폭염이 한 4배 정도가 되고요. 50년에 한 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한 9배 정도 되는데요. 2도, 0.5도만 더 올라가도 여기 보시면 14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작은 온도 변화가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시 작품들을 제가 이제 조용히도 다녀가 보고 계실 때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어떤 게 나름대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 가능성을 좀 잘 반영했는지를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이 베트남 하노이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톤탄하라는 건축가의 작품인데 제목이 물 위에 대나무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베트남 출신의 건축가가 실제로 베트남 남부에 메콩강이 있고요. 그 삼각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안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가장 높은 작품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이따 좀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 메콩강 지역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빨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저소득층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만약에 해수면이 좀 상승하게 되면 이 지역 50%가 침수될 수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고 작품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실제로 어떤 재료들을 썼을까요?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썼는데 그 재료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도 있지만 그 재료 자체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재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주 재료로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추구했고 더 중요하게는 이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메콩강 자체가 플라스틱 오염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나 환경단체들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상 가옥을 수거된 플라스틱과 주변에 있는 대나무로 짓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술가이면서도 건축가라서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어떤 작품으로 좀 보여서 제가 이제 요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우리 겐고쿠마 교수님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오늘 뵙기 전에 저번에 뵙고 나서 일단 제가 검색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일단 봤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의 로컬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토양에 좀 더 가까운 사실은 돌이나 대나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씀하시는 많은 재료들 혹은 여러분의 지금 집에 있는 재료들의 거의 한 90% 정도는 토양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에 최대한 가까운 재료들을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재료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해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환경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여러분 지구나 자연은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미술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오세요 라는 것보다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과 물과 대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고 제가 올해 9월에 아주 예외적이었는데 아주 큰 재료공학자들만 모이는 재료학회에서 원래 이제 환경하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근데 저를 불러서
오프닝 기조 강연을 부탁을 해서 기쁜 마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유는 보니까 재료학자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휴머니티입니다. 재료의 지속 가능성. 우리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시대 앞에다가 재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석기, 돌, 철기는 아연이죠. 지금 석기나 철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 토양에서 오는 것. 여러분 배터리, 리튬 같은 소재들도 전부 다 토양 환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양 환경에서 오는데 그 중에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는 유기물이 2, 3%고 98%가 무기물이에요. 토양의 경우에는.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기물을 98%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려 깊은 물질에서 박물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물관이 단순히 그 더 많은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납이나 독성 물질을 쓰지 않는 거에 이렇게 만족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좀 더 큰 시각에서 저는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연진영 디자이너의 패딩 기둥이라는 작품이 이분의 작품들을 좀 봤는데 버려지는 거나 가치를 잃은 재료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작자로 이분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무언가를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거를 좀 피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기존의 재료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기능이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겐코쿠마 교수님 친구분 말씀하시거나 H&M 말씀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거기 이제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실제로 패스트 패션 확산으로 연간 한 6천만 톤 정도 되는 의류나 신발이 생산되고 70%가 폐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재료를 제가 좀 이제 사실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재료를 해체를 하면 이 패딩을 그대로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재이용하는 게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다라는 걸 환경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리사이클을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reuse, 재이용이고요. 가장 높은 하이라키,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프리벤트,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쓰는 것과 관련해서도 작품이 있었어요. 사실은 덜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재료를 만들 때 원재료를 구할 것이고요. 재료를 이제 가공하겠죠. 가공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패션 관련된 작품이다 그러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 팬데믹과 연결돼서 더 많은 폐기물들이 자연환경으로 돌아가서 매립되게 되는데 그 매립된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수를 병으로 먹을 때 그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자연을 바라볼 때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선형의 순환 경제를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거죠. 순환 경제로,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 소비자는 혹은 우리들은 제일 좋은 건 refuse 하는 거죠. 쓰지 않는 거, 아니면 reduce, 줄이는 거, 아니면 reuse,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관도 있지만 우리 뭐 산업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새롭게 디자인해서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나 대체 물질을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재료의 선형을 재료의 순환으로 하면서 재료의 손실을 막아서 차단시키는 거죠. 재료를 계속 재활용하는 겁니다. 무한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지배구조 혹은 기업의 CEO 혹은 정부기관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연진영 디자이너 패딩 기둥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작품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에서 순환 경제 법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한 지가 1, 2년밖에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이제 편의점 가면 맥주 사도 플라스틱 백 못 받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종이로 받아가면 이게 녹으면서 찢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지금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유예 기간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백 자체를 여러분이 아예 못 사는 게 되었던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봤는데 이제 유예 기간이 1년이 아쉽게도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요.
지속 가능한 소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술관을 방문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패션을, 우리는 혹은 어떤 집을 사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해서 대응을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테슬라,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데 투자하시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반면에 내연기관이나 화석연료 기업은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를 보면 10년 동안 145배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잘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상황, 이 기후를 신경 쓰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기업을 벗어나서 국가 그리고 공공기관, 작년부터는 병원 그리고 미술관 등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에서 비즈니스 애즈 바이탈로 갔다는 건데 예전에는 신문을 한번 예전 신문 보시면 무조건 개발이 우선인데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러면 개발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부터 가는 탑다운 방식에서 접근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바텀에서 메이저 역할을 하시고 책임 있는 소비를 해주셔야만 그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요. 사회 전반의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UNEP에서도 정의를 했지만 이렇게 차별화되고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만 여러분 또한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소비의 핵심입니다. 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연결을 시키는 얘기를 좀 하고 오늘 토의 때 저희 이제 실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자료가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오늘 연사분께서 우리말을 여기 쓰면 보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능한 좀 영어 우리말을 혼합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지속 가능성의 정의를 했는데 정의가 300개가 넘어서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 그림인데요. 제가 오늘 지속 가능성을 말씀드린 게 여러분 비 오면 쓰는 우산처럼 위에 큰 엄브렐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E와 S와 G,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누고요. 그 안에 UN이 지정한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책임 있는 소비 12번이 소셜, 사회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미술관에서 혹은 그 기업에서 CEO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우리의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Life on Land, Life Below Water가 연결돼 있다. 이게 서로 연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봤어요.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바이오스모킹도 뭐냐면 제가 바이오스모킹 자체 기술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이 기술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컨셉이 뭐냐면 재단이나 봉제를 하지 않고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해서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해보자는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접근 방식들이 우리가 점점점 이거를 실험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학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을 버려지면 바닷가에서 플로깅을 하면서 이제 죽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가장 바닥에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프리벤트, 안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S전자에서 이번에 세탁기를 출시를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 안 되는 기술 같은 게 개발됐죠. 그런 것들이 프리벤트에 해당되는 가장 상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유즈는 다시 쓰는 거니까 쓰고 나서 우리가 해체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패딩처럼.
리사이클은 그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그 밑에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하이라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소재 패브릭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표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떤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 보시면 종이접기식으로 많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재가 대기 중에 오염물질하고 닿을 수 있는 표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쳤을 때 그 넓이는 상상을 초과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9만 대가 뿜어내는 수준의 어떤 VOC라는 거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잡을 수도 있고 이 표면에 다른 어떤 기술들을 접목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걸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속 가능성에서는 단지 이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요즘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원 얼스거든요. 원 얼스, 원 헬스. 이 지구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인 거죠. 이건 예전에 독성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독성 물질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뭐 토론 때 조금 한 번 정도 이제 얘기해 보려고 제가 이제 좀 여기 올려놓은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리움에 오셨으니까 이 리움이 앞으로 100년 지나서 200년 지나서도 저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움 미술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미술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객으로서 대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많은 미술관에서 이렇게 탄소량 산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지만 이건 굉장히 극히 일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에서 여러분 토양이 오염이 됐는데 열을 가해서 토양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하면 그 오염물질은 없어진다기보다는 대기로 가거나 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셀 투 셀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여기로 옮기고 크게 보면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배출 이런 것들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얘기 드려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건축 소재 중에 이제 바이오차 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전공 분야인데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최근에 독일의 아우디 매장이 이렇게 매장을 바이오차라고 하는 토양을 흉내낸 토양의 유기물입니다. 토양, 지리산에서 채취한 토양을 생각하면 돼요. 깨끗한 토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좀 중요해지고 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관람 이제 하시고 저는 이제 환경이라는 연구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환경을 하면서 누구와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고귀하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과거보다 내가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관찰할 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지속 가능한 그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전시를 기획한 곽준영 전시기획실장이고요. 관람객분들 이제 질문을 받아야 할 텐데 제가 사실 육성으로 좀 듣고 싶은 쿠마 선생님 뭐 말씀이 있기도 해서 강연 때 조금 못 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쿠마 선생님 진짜 많이 책 내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건축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시고 계시기도 한데 거기 나오는 뭐 작은 건축, 자연스러운 건축, 약한 건축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연구해 오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육성으로 어떤 컨셉으로 그런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좀 들으면 토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はい、今本の話が出たんですでちょっと本の話を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僕が一番最初に書いた負ける建築今負ける建築っていうのが実は翻訳がすごく難しくて、弱い建築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で、またこれ中国でも訳が違っていて、
日本語では負けるっていうのは負っていう字なんですけど、それは中国でマイナスっていうふうに訳すんですね。プラスマイナスのマイナスだから、単に弱いんじゃなくてマイナスの方に行っちゃうっていう、ですごく翻訳で英語でだとdefeated architectureっていうふうにで、ウィークアーキテクチャじゃなくてディフィティッドでどう訳すかって国によって違うのは、多分その建築っていうものがそもそもそういう弱いとか負けるっていうものではなくて、その強くて環境を破壊するっていうふうに建築っていうものがもともとそういうふうに捉えられてきたので、それをその負けるって建築って言った途端に、建築それは建築のことなの、建築じゃないことなのっていうふうにして、翻訳する人が多分すごく困っちゃうことになるだと思うんですね。でまさに建築っていうもの自身がそういう問題を抱え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でも20世紀にはその環境を破壊するってこと自身が問題視されない。むしろ建築は目立って社会の発展の象徴だ、目指すことが社会の発展の象徴だっていうふうに20世紀に思われてきて、それが問題されなかったっていう歴史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が大体、僕の感じでは1990年代あたりぐらいでしょうか。その辺も僕先生に後でお伺いと思うんですが、90年代ぐらいからやっぱり建築というものが本質的に何か環境を破壊する部分が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のことをみんなが感じ始めて、でそういう時代の変化みたいなのを感じて、僕は90年代に文章を書き始めて本としてまとまったのがその負ける建築っていう本として、韓国語だと弱い建築としてまとまったのが2000年ぐらいなんですね。なので僕自身最初の頃はある種直感的にそういう建築の問題点について語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数字的にもですね、建築がいかにそういう環境に対していろんな負荷を与えているかっていうのが、科学的に数字的に出てきたのは2000年ぐらいなんでしょうかね。そういうもう直感的な部分と、それからそういう科学的な部分の両方の部分がだんだんと一体になってきて、今日の大きなサステナビリティの議論になってきた。でそれを今日は先生がまとめていただい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な感じを受けました。처음에는 이론가분을 모셔놓고 또 건축가분을 모셔놓고 그리고 미술관 전시라는 거를 놓고 세계 얘기가 갈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같이 교합이 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많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경식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코마 선생님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은 건축, 연결하는 건축 이런 컨셉에서 유닛 구조로 만든 친환경 소재의 거를 못이나 접착제 없이 연결해서 전통적인 결구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점차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거를 해체했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한 이런 차원의 실험들이 사실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에도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종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신 걸 보여주신 그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공통적인 그러니까 리유즈가 굉장히 하이 단계의 그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재료를 연구하는 이제 건축가들이나 재료학자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여겼는데,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사실 네모난 사각 건축, 콘크리트 건축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차원의 메트로폴리탄적인 차원의 발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 경제성, 효용성 이런 걸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런 경제학자들은 이거 너무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이고 뭐 약간 효율성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티스틱한 노력들 이런 실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경식 교수님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그런 쪽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그게 좀 힘을 받아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환경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어려워서 한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겐고쿠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90년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래서 유엔이 2005년도에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정하기 전에 밀레니엄이 올 때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만들었고 그때 SD 중에 하나가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는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배경이 돼서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재료들 혹은 이 그 사려 깊은 물질에 사용하는 그 작가들의 재료들이 대부분 대나무나 종이 이런 소재들이 탄소 기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소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전에 철기시대, 석기시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특정한 철 성분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무기소재죠. 무기소재 자체는 사실 분해는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끝나고 나서 해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쿠마겐코 교수님이나 건축가분들이 만든 재료들이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는데 흙으로 돌아가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지형, 어떤 지형이냐, 모재, 이 돌이 어떤 안반에서 오느냐, 기후, 식생,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느냐. 그 다음이 시간이거든요. 모재, 기후, 지형, 식생, 시간. 그러면 지금 하시는 기술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을 다시 이렇게 뒤로 되돌리는 그런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높은 건물보다는 좀 더 낮은 건물.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같이 하는 MIT A+B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그 모든 그런 재료들 혹은 구조물들은 이렇게 모듈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플랜트를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예전에는 큰 플랜트 하나를 지었던 게 좋았다면 지금은 여러 모듈들을 재빠르게 나열해서 합치고 필요할 때 플렉서블하게 다시 해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듈화의 좋은 점은 우리가 해체가 용이하다는 거고 그 모듈에 사용된 재료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는 매우 다른 재료고 그래서 아마 그 오픈 더 박스라는 표현에도 가장 맞는 저는 그 재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양, 식생 이런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쿠마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기반의 리소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생산 시스템 그래서 꼭 그 큰 공장의 유닛 그 생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된 시기나 계기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좀 더 고려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이런 지역 기반에 하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はい、地域の素材っていうのをですね、に興味持ったのはまずその木を使うにしてもですね、日本はですね、ここ50年ぐらいは海外の木の方が安いから海外の木を使うってことを盛んにやってきたんですね。で、例えばカナダの木を使うとかアメリカの木を使うとかロシアの木を使うっていう方が日本の木を使う分量よりもずっと海外からの木の方が多かった
でそれをするとですね、木を運ぶ時にもう二酸化炭素を出してしまいますから、その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っていう点でいうと、その木を使うっていうことのそのメリットが全く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それが2000年ぐらいから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やっぱり地域の木を使わなきゃいけない。でそれも単に日本の木じゃなくて、その場所の近くの木を使わなきゃいけないってことが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やっぱり材料っていうのは本当にその場所の近くにどれだけいい材料がある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だなってことに、木をきっかけにして気づくようになってきて、それで例えば土を使うにしてもですね、土が建築に、今日は土の建築はお見せ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土の近くの土を使ってそれを土壁に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やり方をや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んなことが僕はその地域のなるべく材料を使って、でそれを作る人もなるべく地域のクラフトマン、地域の職人の人に一緒に入ってもらう、その考え方っていうのは先ほどのサステナビリティのゴールズの17の中にも出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うやって地域の材料だけでなくて地域の人と一緒にそれを作るっていう考え方をしていくと、これからの建築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随分変わ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네, 감사합니다. 저만 너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두 분의 서로 질문을 하나씩만 받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영상이나 책들을 본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이제 교수님께서 건축학자로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지금 이제 건축에서 패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추구 방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僕のちょっとパーソナルヒストリーでいうと、日本は1980年代がすごく経済が良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バブル経済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バブル経済が1991年に突然破裂してしまうわけですね。それで、僕の東京の仕事はみんなその時91年でキャンセルされて、地方を僕はそこで回り始めるわけです。でその時にですね、やっぱり地方のその職人さんっていうのが、いかにいわゆる東京の職人さん、東京の工事の人とは違うやり方でものを作ってるか、その場所の材料をうまく使ってやってるかってことを、その90年代に僕は勉強するわけですね。でその時にその地方の材料っていうのの基本になってる考え方はやっぱり環境の問題だなってことに90年代に気づいて、で90年代は実際に東京ではほとんど仕事をしてないんで、10年間日本の田舎だけで仕事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10年間に環境の問題っていうのに気づく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ね。だからやっぱり経済、そのバブル経済が破裂してくれたある意味おかげで、僕はすごくそういうこと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ね。네, 쿠마 선생님 혹시 옥 교수님한테. はい、先ほどの先生の発表でそのアジアの環境に対する取り組みが低いっていうのがですね、日本も韓国もその世界の北欧なんかがすごくトップダウンに比べて低かったんですけど、僕は実は韓国で仕事してて、韓国は環境に対してはむしろ今は最近は日本よりいろんな関心を強く持っ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ることが多くて、例えば法規でもですね、その建物の舗装材、床に使う材料で韓国は透水性の材料っていって、水を通す材料じゃないと使っ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ルールが、僕は日本では全然、日本以外もですね、ヨーロッパでもアメリカでもそのルールってほとんど初めて聞いたことなかったのに、韓国で初めてその材料は透水性の材料を使わなきゃいけないって聞いてびっくりして、韓国はだからそれは地面の下の、さっきのお話だと地面の下の生命ってことがSDGs のゴールの中にありましたけど、それに対する関心が韓国ではすごい高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むしろ僕は韓国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点でかなりリーダーシップを今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も感じ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辺先生はどういうふうに感じますか？ 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17개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깨끗한 물이라는 거, 그리고 깨끗한 토양이라는 게 14번, 15번 17개 중에
2개인데요. 그게 사실은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정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항목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EPI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환경 지표가 있는데 순위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그런 순위를 하는 국제기구에 꾸준히 공신력 있는 결과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리포팅하고 네고시에이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잘 알리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측정하는 세부 항목에서 좀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10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순위가 굉장히 낮은데 그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아시아 지역이 감소가 좀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는 큰 장맛비라고 생각하시면 생물 다양성은 뒤에 있는 큰 태풍으로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나 우리의 자연 자본이 훼손되면 우리 인류의 생존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 변화보다 더 큰 문제인데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아시아 지역에 심각하게 많이 낮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라이프 빌로우 워러, 라이프 온 랜드에 다 들어가는 거죠. 토양에 예를 들면 지렁이가 한 종은 아니잖아요. 여러 종의 지렁이가 많아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생물 종들이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얼마만큼 점수가 좋냐도 아니고 이게 그 꾸준하게 향상이 되지 않고 꾸준히 감소되면 평가가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90년대 때 급격한 산업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수가 처음부터 바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관람객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켄고쿠마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절벽이나 소라 같은 자연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건축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僕はいわゆるその趣味みたいなもの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よく歩くってことを大事にしてるんですね。でいろんなところは、歩くと同時に観察してるってその観察するとですね僕らが普通に観光してる時と違うようなものがよく発見できるんですね。観光してる時は大体有名な建物とか有名なその古いお寺とかねそういうものもちろんそういうところから何にもならないわけじゃなくてそういうことはそういうことで面白いことはいろいろあるんだけど何でもない道を歩くとかね何でもないところをこう散歩するってことが人間にとってはすごく大事でそういうところからその自然っていうものの持ってるその自然のテクスチャーとかね自然っていうものが持ってるランダムネスとかねそういうものっていうのを僕はこう学ぶ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るので、もし自分のそういうヒントの源がどこにあるか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歩くっていう行為だと思いますね。코마캥원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재활용 소재들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그 ESG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렴한 소재를 쓰더라도 더 저렴한 소재를 찾는 클라이언트들도 많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용 가능한가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실 히로시게 미술관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맥락의 건축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사실 도시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봉착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건축 혹은 ESG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はいまさにですねあなたの言っている通りに都市行っての場合はですね例えばさっき言った広重美術館とかねそのグレートウォールの中国のグレートウォールのプロジェクトとかなんかはやっぱしその場所ではある材料は
もうローカルな素材がものすごく安く手に入ったりすることがあるわけですよ。でも都市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ういう都市で作られる材料ってなくて全部外から来るから、やっぱりすごくその材料が高くなって、リサイクルの素材は逆にリサイクルだから高くなったりすることもあるので、都市っていうのは建築作るのは結構難しい場所だと思うんですね。でもね、僕はそれに対してはじゃあ都市で作ら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で都市で逆に言えばね、僕らコロナの後って人間っていうのはもっと地方での生活っていうのが大事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で実際日本でもコロナの後東京を出ていく人の数っていうのはすごく増えてるんですよ今。で子供を育てるには東京よりも地方の方がいいって言って出てって、地方のところで実際に仕事を始めて、東京の家はもう捨てちゃったみたいな人も出てきていて、そういうふうにね、人間がねだんだんとこれから地方に出ていくっていうのは、逆に地方で生活する方がその地球環境に対する負荷も減らす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も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だったら地方で面白い建築を作るっていう仕事を探すのも僕は重要な時代がや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るんです。だから僕自身の話でいうとね、僕の事務所はもともと東京にだけあった日本だとね、だけど今地方にサテライトオフィスっていうのを作り始めてて、北海道と沖縄とそれからその岡山の山の中に作って、そこに人間を数人ずつみんな行く人いますかって言ったら、みんな何人か行きたいって人がいて、そこに行き始めてる。でそういうふうにしてね、地方で仕事した方が仕事しやすい、家も安い、そういうふうな人が増えてきていて、でそれはやっぱりみんながなんとなく人間という動物が本能的に今大都市にいてもやっぱり地球環境を逆に悪くするきっかけがあるかもしれないから、地方に移りたいっていう本能で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る人がいるんじゃないか。本当に科学的に計算できる人は先生みたいな人しか科学的には計算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ういうふうに僕は思うので、建築もそうやって東京だけ地方都市だけで仕事しないで地方でも面白い仕事をやられ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わけです。 제가 사실 두 분께도 사실은 처음부터 궁금했던 지점이, 이게 점차 그냥 이 논의가 지속돼서 지금 철강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의 건축을 만들던 그 패턴이 좀 더 그렇게 지속 가능한 방향의 재료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구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좀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하다 보면 그걸 좀 더 싸게 구하고 그걸 좀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세상이 되진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빠르게 사각 건축물을 때려 넣는 거는 되게 간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래의 건축을 같이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제가 답변하기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큐레이터분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이제 하는데, 한 번 정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굳이 왜 되돌리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환경하는 관점에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건축물이 결국에는 토양으로 만들어진 제 가장 첨단의 건축물이잖아요. 낮은 층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해체하기 좋고 자연으로 돌리기 좋은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책임 있는 소비라는 측면에서도 ESG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거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하는데요, 한 80% 이상의 20, 30대가 우리가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하는 기업이 10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기업에 보내고 싶은지 100년 뒤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거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길을, 패스를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길을 산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오경식 교수님, 쿠마겐코 선생님과 함께 길을 걸어봤는데요.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강연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